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 낮은 아파트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주택가에 김민준과 박소라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지역 물류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했고 소라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소라가 심어놓은 다양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다.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제비꽃과 튤립이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는 아담한 정원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다. 민주는 출근할 때마다 소라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소라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웃는 얼굴로 배웅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소라가 말하면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그래, 일찍 올게. 너도 무리하지 마.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소라의 웃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다. 소라는 꽃집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넬 때마다 이 꽃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길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았다. 맑은 일요일 아침, 민준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소라가 작은 화분을 들고 나왔다. 여보, 이것 좀 봐. 어제 가게에서 남은 튤립 구근인데 우리 집에서 키워볼까? 소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민주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꽃에 대해 잘 모르지만 소라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두 사람은 그날 함께 흙을 파고 구근을 심었다.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민준이 문득 말했다. 소라야, 난 너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일이 힘들어도 여기로 돌아오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소라는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래. 민준이가 있어 매일이 즐거워. 그들의 생활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충만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동네의 작은 축제에 참가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다. 가을의 어느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다. 민주는 그날 장거리 배송을 맡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꼭 돌아올게. 그가 말했다. 소라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다. 알았어. 비가 오니까 운전 조심해. 민주는 트럭에 올라타고 백미러로 소라가 손을 작게 흔드는 모습을 보며 출발했다. 한편 소라는 꽃집 교대가 끝나고 가게 주인에게 부탁받아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폐점 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쓴 채 집으로 향했다. 비는 점점 강해지고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민준이 우산 챙겼을까? 소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페달을 밟았다. 그녀가 자주 지나다니는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리고 빗속에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소라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소라는 공중에 날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졌다. 자전거 바퀴가 공회전하고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고 소라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무렵 민주는 배송지 창고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리고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에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이신가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그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라가 사고라고? 거짓말이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급히 트럭에 뛰어올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가 앞유리를 때리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소라야, 괜찮을 거야. 그냥 가벼운 부상일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접수처를 지나쳐 수술실 앞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져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제지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주는 숨을 가쁘게 쉬며 수술실의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라가 수술대에 누워있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피에 젖은 옷이 옆에 놓여 있었다. 민준의 다리가 떨리고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다. 소라야, 제발 죽지 마.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다. 민주는 일어서서 의사의 말을 기다렸다. 김 씨, 부인의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척수 손상이 있어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게 될 겁니다. 걷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알렸다. 그 말은 민준의 귀에 꽂혀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걸을 수 없다고? 소라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의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민주는 수술실에서 실려 나온 소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고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호흡이 약하게 떨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가운 손가락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소라야, 내가 있어. 절대 괜찮을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넘쳐 뺨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소라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손을 약하게 쥐어주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들고 미안해할 거 없어, 소라야.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반복했다. 병원 복도에 울리는 기계음과 희미하게 들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현실을 차갑게 감쌌다. 민주는 소라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라는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민주는 그녀를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시련을 동반할지 그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소라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울었다.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있어. 계속 곁에 있을게. 소라의 눈물이 민준의 어깨를 적시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시작될 긴 투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소라의 사고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병원을 퇴원하고 김씨 부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간의 휴가를 얻어 소라 곁에 있었다. 그들의 거실에는 병원에서 빌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소라는 그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무릎 아래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무감각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소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조금씩 익숙해지자. 하지만 소라의 눈은 공허했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난 이제 걸을 수 없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리자 민주는 즉시 대답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울리는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눈물이 넘쳐 베개를 적셨다. 미안해, 민준아. 난 이런 몸이 돼버렸어. 민주는 사과하지 마. 소라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반복했다. 처음 며칠은 민준에게 소라를 격려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만들고 소라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흘리면 부드럽게 닦아주며 자, 더 먹어. 건강해지려면 먹어야지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소라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빛이 없었고 민주는 그 변화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일터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민주는 이웃주부에게 부탁해 낮 동안 소라를 돌봐달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주세요. 그는 반복해서 당부했다. 소라에게는 나 저녁에는 돌아올게. 기다려줘라고 약속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약했고 민주는 트럭에 올라탈 때 가슴에 무거움을 느꼈다. 일터로 돌아간 민준의 매일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짐을 나르고 밤늦게 귀가했다. 돌아오자마자 소라의 돌봄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몸을 닦아줬다. 소라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저항했지만 손이 떨려 잘 움직이지 못했고 얜 결국 민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이런 일까지 시키게 해서. 그녀가 말할 때마다 민준은 웃으며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중에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 피로가 온몸을 덮쳐 그는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소라의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민준이에게 이런 일 시키는 것, 목이 메어 말했다. 민준은 수건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소라야, 난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나에게 의지해도 돼. 소라의 어깨가 떨리고 민준의 가슴에 눈물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는 소라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준은 일하는 틈틈이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찹쌀떡을 사왔다. 소라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민준이 귀가하면 오늘 옆집 이 아주머니가 떡볶이 가져다 주셨어 라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다행이다. 소라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기뻐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라의 치료비와 약값이 쌓이고 민준의 급여만으로는 부족해졌다.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리고 휴일에도 잔업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민준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무리하지 마라고 말을 걸었지만 민준은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라가 잠든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피로를 잊었다. 그녀의 가늘어진 팔이나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얼굴을 보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정의 눈으로 보던 이웃들이 점차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다. 김씨, 젊은데 힘들겠네. 부인이 저렇게 되니 앞으로 어떡하려나. 민준이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될 나이인데 불쌍해. 민준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무시했지만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낯선 아주머니가 당신 부인 때문에 힘들죠? 잘하고 있어요 라며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 말을 소라에게 숨기고 오늘 일하다가 재미있는 손님을 만났어 라며 웃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라가 살짝 웃으면 민준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러나 소라 자신도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뛰어다니고 꽃집에서 일했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어느 아침 민준이 출근하기 전 소라가 나 민준이한테 짐이지? 라고 문득 말했다. 민준은 놀라서 전혀 그렇지 않아. 소라는 내 보물이야 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소라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있으면 민준이는 자유롭게 살 수 없잖아. 내가 죽는 편이. 소라가 말하려 할 때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그런 말 하지 마.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소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리자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사과하지 마. 내가 곁에 있으니까 라고 반복했다. 그날부터 민준은 소라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다. 그는 퇴근하면 소라가 좋아하는 사극 DVD를 틀어 함께 보며 웃었다. 소라가 예전에 민준이랑 영화관 갔었지라고 말하면 민준은 또 가자. 휠체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찾아볼게 라고 약속했다.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라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소라가 벽을 향해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준은 살며시 다가가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물으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준이한테 미안해서 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난 행복해 소라야. 네가 있어줘서. 소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민준의 팔 안에서 그녀는 작게 떨었다. 경제적 압박도 커져갔다. 민준은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장이 왔다. 그는 소라에게 숨기고 처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조함이 쌓였다. 이대로라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밤중에 혼자 고민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도 그치지 않았고 민준 씨, 저런 부인 두고 힘들겠네 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준은 아내니까요 라고만 대답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느끼고 더욱 내면으로 침잠했다. 그녀는 민준이 기가하면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고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민준이 지쳐서 기가하자 소라가 민준아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갑자기 말했다.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놀랐다.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난 민준이를 묶어두기만 해.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소라야,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이혼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어. 소라는 울면서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하지만이 아니야.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야. 라고 차단했다. 소라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민준은 그날 밤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소라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는 내가 더 강해지면 소라를 이런 기분에 빠지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자책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더 큰 시련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은 소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였지만 그 각오가 그를 얼마나 몰아붙일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소라의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나 김민준과 박소라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듯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라에게 아침을 먹여주고 출근한 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기가해 그녀를 돌보는 일과를 반복했다. 소라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으로 정원의 꽃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 돌아오면 그녀는 오늘 참새가 정원에 왔었어 라는 작은 일상을 보고하고 민준은 그래? 소라가 먹이라도 주면 더 많이 올지도 몰라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온했고 소라의 미소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소라를 위해 유머를 잃지 않고 일하면서 만난 이상한 손님 이야기를 하거나 TV에서 본 예능 프로그램의 개그를 따라하며 그녀를 웃게 하려 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예전에 소라와 함께 불꽃놀이 축제에 갔던 때를 회상하며 내가 손에 든 불꽃을 떨어뜨려서 큰 소동이 났었지라고 말하자 소라는 거짓말, 그건 민준이가 떨어뜨린 거잖아 라며 웃으며 반박했다. 그런 순간은 민준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깨지기 쉬웠고 민준의 마음에는 피로와 불안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자로 늘어나 매월 상환에 쫓기는 나날이었다. 그는 소라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일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밝게 행동했지만 밤중에 혼자 장부를 보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도 그치지 않았고 민준 씨, 저런 부인 두고 잘 견디고 있네 라는 말을 직접 들을 때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꽂히고 밤이 되면 소라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했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지만 않았다면 민준이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여러 번 생각했다. 어느 날 민준이 일 때문에 늦게 돌아왔을 때 소라는 침대 위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짓눌렸다. 민준이 기가하자 소라는 눈물을 닦고 늦었네 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민준은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차렸다. 소라야,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자 그녀는 응,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하지? 빨리 자라고 얼버무렸다. 민준은 그 말을 믿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어느 아침이 찾아왔다. 민준은 평소처럼 소라에게 아침을 먹여주고 다녀올게, 점심에 전화할게 라고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평소의 배송 루트를 달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이 상쾌하게 창문으로 들어왔다. 민준은 오늘은 일찍 끝내고 소라에게 맛있는 것 좀 사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운전했다. 그러나 도중에 그는 깜짝 놀랐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이다. 어쩔 수 없네. 점심은 참자. 아니, 소라에게 전화할 동전도 없잖아. 고민 끝에 그는 트럭을 유턴시켰다. 집이 가까우니까 금방 돌아갈 수 있겠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집은 조용했고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소라는 일어났을까? 민주는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보이는 광경에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소라가 침대에 앉아있고 그녀 앞에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 정도의 인물로 민준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장정우. 소라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정우는 소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소라는 울고 있었다. 민준의 귀에 두 사람의 대화가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소라야, 이제 자책하지 마. 내가 언제든지 도울 테니까. 정우가 부드럽게 말하자 소라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정우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민준이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는 더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몸이라서. 정우는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도 소라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위로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랑하니까 그를 놓아주고 싶어. 나는 민준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소라의 눈물, 정우의 손이 그녀를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놓아주고 싶다고? 나를? 민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리가 떨렸다. 5년 동안 소라를 위해 일하고 그녀를 지지해온 그 모든 것이 소라의 말로 부정당한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민준 씨, 젊은데 불쌍하네. 저런 아내라면 사랑한다고 해도. 민준은 한 발짝 물러서서 문틀에 기대었다. 소라와 정우는 민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화를 계속했다. 정우야, 나는 이제 민준이에게 의지할 수 없어. 그가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무리하고 있어. 소라가 말하자 정우는 알았어. 내가 더 힘이 되어줄게. 소라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의지해라고 대답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고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소리 없이 현관까지 돌아가 밖으로 나왔다. 트럭에 올라타자 그의 손이 떨리고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세게 잡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소라와 정우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소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5년 동안의 내 노력은 헛된 것이었나? 주문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준은 동네 외곽까지 운전해 강가의 빈터에 트럭을 세웠다. 시동을 끄고 좌석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던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소라의 놓아주고 싶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맞았던 건가? 소라는 나에게 묶여있을 뿐인 건가? 그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핸들에 이마를 기대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 무렵 민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소라에게 물어봐야 해.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결심하고 그는 집으로 향했다. 귀가했을 때는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소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자고 있는지 자는 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라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민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소라야, 일어났어? 작게 부르자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민준아, 늦었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은 일이 길어져서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눈이 부풀고 부어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소라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부르니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눈을 피했다. 민준은 그 태도에 짜증과 슬픔이 섞여 그래 라고만 대답하고 일어섰다.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소라와 정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소라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의심이 커지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준은 잠들 수 없었다. 소라에 대한 사랑과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소라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었지만 말수가 적었다. 출근할게라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트럭 안에서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소라에게 제대로 물어봐야 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소라도 괴로울 뿐이야. 일하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소라와 정우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배송지 창고에서 짐을 내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소라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우의 손이 소라를 잡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떠나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라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다녀왔어 라고 말하자 그녀는 어서 와 라며 작게 웃었다. 민주는 그 미소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소라야? 할 말이 있어.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가 고개를 들고 불안하게 뭐? 라고 묻자 민주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어제 나 집에 돌아왔었어. 지갑을 잊어서. 그때 정우가 여기 있는 걸 봤어. 소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손에 든 책이 떨렸다. 그건 그녀가 말하려 했지만 민주는 가로막았다. 소라야,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다. 소라야, 제발 말해줘. 그가 말하자 소라는 울면서 입을 열었다. 정우는 그냥 친구야. 어제 약을 가져다 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야. 민준이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야. 민주는 부담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그런데 정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라는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난 민준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 눈물을 보며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침실을 나갔다. 거실에서 혼자 민주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라를 믿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소라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는 자문하며 눈물을 참았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민준이 정우와 소라를 목격한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해졌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와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야. 민준이를 상처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라고 반복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내 남편이잖아. 힘들면 나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소라는 민준이가 피곤한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부담이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걸 하는 거라고. 반박했지만 소라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정우의 손이 그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소라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건가? 5년 동안 필사적으로 해왔는데 자문하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를 사랑하는데도 그녀가 자신을 멀리하려 하는 것 같아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소라는 침실에서 혼자 울면서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난 민준이를 상처 줬을 뿐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침묵이 집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소라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출근할게라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트럭에 올라타며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소라에 대한 의심과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다. 일하는 내내도 민준의 머릿속은 소라로 가득했다. 소라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우에게 의지한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일까?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손에 쥐었지만 소라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 외곽의 강가에 트럭을 세웠다.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소라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5년 동안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일해왔지만 그것이 소라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주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쓰다듬고 그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 소라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다녀왔어 라고 작게 말하니 그녀는 어서 와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소라야, 난 좀 생각할 게 있어. 며칠 집을 비울게. 소라가 고개를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당황해서 물었다. 민주는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머리를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민준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민준은 곧 돌아올게. 소라야 네 기다려줘 라고만 말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소라는 침대 위에서 민준아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트럭을 타고 동네를 벗어나 예전에 배달하던 시골길을 달렸다. 산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낡은 민박집에 머물렀다. 방 창문에서 보이는 논과 멀리 산들이 민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밤에 그는 이불에 누워 소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사랑하는데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민준은 나는 소라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다. 다음날 민준은 민박집 근처를 걸었다. 논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바람이 풀을 흔들고 있었다. 걷다가 나이든 부부가 집 앞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좀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니 아내가 시끄러워. 직접 하지 그래라며 웃으며 대꾸했다.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평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소라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날 밤 민박집 공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나를 놓아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의심한 것은 잘못이었어. 깨닫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5년 동안 소라를 지원해온 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다. 소라가 정우에게 의지한 것도 민준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은 소라에게 사과해야겠다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시험받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민준은 집을 향해 출발했다. 어두워질 무렵 빗속에서 그는 집 앞에 트럭을 세웠다. 우산 없이 젖은 채로 현관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소라야, 다녀왔어. 침실로 향하며 부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라가 침대 가장자리에 반쯤 쓰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가까운 테이블에 놓인 물이 든 컵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얼굴은 땀에 젖어 있고 숨이 거칠었다. 소라야. 민준이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라를 침대로 되돌려 눕히고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아, 물이 마시고 싶어서 혼자 가져오려다가 라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런 걸 했다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소라는 미안해, 민준이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나 무서웠어 라고 울면서 말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는 소라를 꽉 안았다. 소라야, 내가 잘못했어. 절대 떠나지 않을게. 소라의 가느다란 몸이 떨리고 민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 네가 없으면 안 돼. 절대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하게 할게 라고 속삭였다. 소라는 민준아 나도 그래. 미안해. 내가 약해서 라며 울었고 민준은 약해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채로 빗소리만 울려 퍼지는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민준은 소라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나 어제까지 너무 많이 생각했어. 정우 일로 널 의심해서 미안해. 사과하자. 소라는 응,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민준이를 힘들게 했어. 미안해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이제 괜찮아. 서로 제대로 마주보면 돼 라고 말했고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민준은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다. 소라는 민준이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대답했고 민준은 나도 그래. 소라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의심과 거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고 좀 쉴게 라고 소라에게 말했다. 그녀는 놀라며 괜찮아? 라고 물었고 민준은 소라가 중요하니까 일보다 내가 우선이야 라고 웃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그날 소라와 함께 정원의 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튤립 5년 전에 심은 거지 라고 말하자 소라는 그래
그때 민준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혼냈잖아 라고 웃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공유했다. 민준은 앞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지내자. 일을 줄이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릴게 라고 제안했고, 소라는 근데 돈은 어떻게 해? 라고 걱정했지만 민준은 어떻게든 될 거야. 소라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나 행복해 라고 말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은 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았다. 소라를 의심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도 그녀와의 유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준은 소라야, 앞으로도 나한테 의지해.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약속했고, 소라는 응, 나도 민준이를 지지할게. 할 수 있는 일 조금씩 늘려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고 서로에게 기대었다. 저녁 때 민준이 소라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가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답다라고 소라가 말하자 민준은 소라와 함께 보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웃으며 민준이 예전부터 말솜씨 좋았지라고 놀렸다. 민준은 진심이야? 네가 있어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비가 갠 하늘 아래 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결심을 새롭게 했다. 의심과 갈등을 넘어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강하게 맺어졌다. 민준과 소라가 다시 마음을 통한 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 비 오던 밤, 민준은 소라를 안아주며 절대 떠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고,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민준이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민준에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소라에게 일을 좀 줄일게.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선언했다. 소라가 그래도 돈은 어떻게 해? 걱정돼라고 말하자 민준은 괜찮아.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네가 웃어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중얼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그날부터 물류회사 일을 줄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가 꽃을 좋아한다면 그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집 정원을 이용해 작은 꽃집을 시작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소라에게 소라야, 너 꽃에 대해 잘 알잖아. 집에서 꽃을 팔아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놀라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리가 이런데 라고 불안해했다. 민준은 내가 도울게. 네가 꽃을 고르고 나는 운반하고 판매하고 둘이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보고 싶어.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면 이라고 작게 웃었다. 민준은 그 미소를 보고 좋아, 결정됐어 라고 가슴을 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민준은 이웃에게 부탁해 오래된 선반을 빌려 정원에 작은 판매 공간을 만들었다. 소라는 침대 위에서 꽃 카탈로그를 읽으며 어떤 꽃을 들여올지 선택했다. 이 장미 예쁘네.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민준은 그럼 그거 주문하자. 소라의 안목이라면 틀림없을 거야 라고 웃었다. 물건 조달은 민준이 트럭으로 시장까지 가서 싸고 좋은 꽃을 사왔다. 첫날은 겨우 두세 다발만 팔렸지만 소라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와 감사합니다 라고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자 이웃 아주머니가 소라씨 열심히 하네. 다음에도 올게 라고 말해주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소라야, 너 최고야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라는 민준이가 있어서 그래. 나 혼자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다. 꽃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신의 꽃은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라고 칭찬하고 주말이면 단골 손님들이 정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소라를 휠체어로 정원에 데려가 그녀가 꽃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도왔다. 소라는 처음에 손이 떨려 잘하지 못했지만 민준이 천천히 해도 돼. 소라다운 꽃다발이 가장 좋아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예전에 꽃집에서 일할 때 이런 느낌이었지라고 소라가 말하자 민준은 지금이 더 좋아. 너와 함께하니까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아, 고마워.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래. 소라가 있어서 매일 노력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유대는 꽃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다. 꽃집 수입은 적었고 빚사환에 쫓기는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라와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어느 날 이웃 할아버지가 민준 군, 옛날에 우리 할멈이랑 함께 텃밭 가꾸던 생각이 나는구나. 너희 보면 행복이란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말하자 민주는 감사합니다. 소라와 함께라면 저도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민준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 소라 역시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꽃을 포장하며 민준아, 나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고마워라고 여러 번 말했다. 민준은 소라가 즐거워하니 그걸로 충분해. 내가 웃으면 나도 기쁘니까 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전에는 민준이 불쌍하다며 뒷담화를 하던 사람들이 김씨 부부 대단하네. 소라씨도 열심히 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이 꽃다발 딸 생일에 가져갈게. 소라씨가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 라며 웃으며 사가자. 소라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며 눈물을 참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소라야, 넌 대단해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소라는 민준이가 곁에 있어서 그래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조용한 행복을 느꼈다. 그런 중에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어느 아침 민준이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 받아보니 민준씨, 장정우입니다. 기억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순간 굳어졌지만 아, 정우씨, 무슨 일이세요? 라고 차분히 대답했다. 정우는 소라씨 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알겠어요. 점심에 역 앞 카페에서 라고 약속했다. 소라에게는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만 말하고 민준은 정우를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정우는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씨, 갑자기 죄송합니다. 소라씨가 걱정돼서요. 라고 운을 떼자 민준은 지금 소라는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사실 그때 소라씨가 저한테 의지해온 거 민준씨에게 배 끼치는 건 아닐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라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그때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소라를 돕고 싶었을 뿐이죠. 라고 대답했다. 정우는 그렇습니다. 소라씨가 민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녀를 격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고 민준은 고마워요 정우씨. 그때 소라를 지지해줬군요. 라고 처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우는 약간 놀라며 민준씨 저 안심했습니다. 소라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었다. 민준은 당연하죠. 소라는 제 아내니까요.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날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소라에게 정우를 만났어 라고 보고했다. 소라가 왜? 라고 놀라자 민준은 옛날 일 사과하러 왔더라. 그 친구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웃었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민준이만 있으면 돼. 내겐 민준이가 있으면 그걸로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나도 그래, 소라야.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자. 라고 속삭였다. 정우와의 앙금이 풀리고 민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전향적으로 변했다. 꽃집은 작은 성공을 거듭하여 동네 행사에서 꽃을 장식해달라는 의뢰까지 받게 되었다. 민준은 소라를 휠체어로 행사장에 데려가 그녀가 꽃을 배치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소라는 민준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라고 말했고 민준은 소라라면 할 수 있어. 난 항상 믿었어 라고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 부부의 꽃이 최고야 라고 칭찬하자 민준과 소라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느 저녁 민준은 소라를 정원으로 데려가 석양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꽃들을 흔들고 있었다. 소라야, 아름답다라고 민준이 말하자 소라는 민준이와 함께라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있어서 난 매일 노력할 수 있어. 소라야,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소라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며 나도 그래.
민준이가 곁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5년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민준과 소라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꽃집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동네 사람들이 김씨 부부 같은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때마다 민준은 소라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웃었다. 소라는 민준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민준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소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여보, 이 꽃 우리가 심은 튤립의 자식인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준은 웃으며 그래, 우리처럼 잘 자라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 소라는 응, 우리처럼이라고 웃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준은 소라야, 이제부터 계속 함께 있자라고 말했고 소라는 응, 민준아, 영원히 함께야 라고 대답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민준과 소라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졌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하며 조용하고 깊은 행복을 만들어갔다. 김지연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회사로 출근하는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삶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끼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에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박현우와 관계를 가진 지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은 혼란스러움에 중얼거렸다. 더욱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불규칙한 생리주기로 고생했고 의사로부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관계는 최근 소원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우야, 나 지금 너랑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그들.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현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낙태해.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뭐라고? 왜 그래 갑자기? 그냥 그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제발 내 말 믿고 병원에 가. 지연이 이유를 묻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 말 들어 지연아.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그 후로 현우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회사에도 갑자기 사표를 냈다가고 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임신 5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초음파 영상에는 분명히 태아가 보였고 그 모습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네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태아가 제대로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불안해졌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영상상으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경우라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중에 지연은 종종 귓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잠에서 깨곤 했다. 엄마, 엄마.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불을 켜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방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어느 밤 화장실 거울을 보던 지연은 자신의 뒤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지연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태아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몸을 지배하려는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번개가 치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복부의 격통을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통증이었다.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방에 전기도 나갔다. 방은 어둠에 휩싸였고 폭풍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연은 보았다.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가늘고 긴 팔다리, 비정상적으로 검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붉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지연의 의식은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다. 눈부신 빛이 들어오고 기계음이 멀리서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후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본 존재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뭔가 이상했다. 수술실로 이송되는 도중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태아는 분명히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아기일까? 불안과 공포가 가슴을 조여왔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실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보통이라면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의 의사만이 지연을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야는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지연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앞에는 눈부시게 흰빛이 펼쳐져 있었다. 수술실의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희미한 그림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기계음과 고요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배 깊은 곳에서 격통이 밀려왔다. 의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주위에 있는 의료진들은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기계의 경보음이었다. 심박수가 비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외쳤다. 동시에 지연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통증이 그녀의 의식을 강하게 덮쳐왔고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의사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하여 응급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출산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갑자기 실내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 짧은 순간 지연의 체내에서 무언가가 밀려나오는 듯 감각이 느껴졌다. 의사가 외친다. 나온다. 비투성이의 손이 복부로 뻗어 아기를 받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 잡은 것을 본 의사가 숨을 멈췄다. 이건. 한 명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다른 의사들도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다. 보통이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상한 침묵만이 있었다. 지연은 희미하게 의식을 유지하며 흐릿한 시야로 의사들의 표정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아기를 보여주세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의사 중 한 명이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부딪히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손끝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다. 이런 것이 태어나다니. 수술대 위에는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하게 얇았다. 눈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둔공은 비정상적으로 깊고 어둠처럼 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아기가 울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지 입을 조금 벌리고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심장 박동은 있지만 이 아이는 의사가 말을 더듬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아기를 건네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유리창이 하얗게 흐려졌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기계의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그 순간 아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고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실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히 신생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고 낮은 마치 뭔가 오래된 존재가 말을 건 것 같은 울림이었다. 아기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명 또 한 명씩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갑자기 수술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전기가 완전히 나가고 방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만해.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곧 어둠에 삼켜졌다.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아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리 이상한 모습이라도 그것은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기에 닿기 직전 뭔가가 그녀의 발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만지지 마. 갑자기 빛이 돌아왔다. 방 안에는 지연과 아기, 그리고 몇 명의 의사만 남아있었다. 다른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기는 여전히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의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지연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품에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아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든 그녀 안에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단단히 아기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 순간 아기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조용히 지연의 손가락을 잡았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구원인 것처럼. 지연은 떨리는 팔로 아기를 안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는 그 감촉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주위의 의사들은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문득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아기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성과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다시 한번 그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여졌다. 신생아가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는 그녀를 향해 있었다. 지연은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그 아이를 강하게 안았다. 갑자기 병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한 노인이었다. 백발에 깊은 주름을 새긴 얼굴, 그 눈동자는 어디까지나 차갑고 마치 지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드디어 태어났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아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들은 숨을 죽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 지연은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야. 지연의 목이 말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흔들리고 눈앞의 광경이 일변했다. 낯선 장소, 어두운 신전 같은 곳, 수많은 석상이 늘어서 있고 그 중앙에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가 아니었다.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오래된 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녀 앞에는 검은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거대하고 사람 형태를 하고 있지만 얼굴은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 그 그림자가 낮게 속삭였다. 내 피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손을 얹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다시 병원 병실, 노인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예전에 그 신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나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네가 과거에 계약한 존재의 아이다. 내 피에 새겨진 운명이지. 지연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과거? 계약? 그런 걸 기억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의 기억.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낡은 사당. 그곳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것. 우리 가문은 천년의 계약을 맺었다. 절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때 지연은 어린 나이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실로 그녀 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 아이는 그 계약의 결과인가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겼다. 그리고 너는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연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 작은 손가락, 그리고 그의 검은 눈동자. 그녀 안에 모성이 외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다. 아무리 이질적인 존재라도 그녀가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눈 안쪽이 빛났다. 그리고 지연은 다시 환상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너진 도시였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그 중심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 아기가 성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왜 우시나요?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지연은 입가를 손으로 막았다. 이것은 미래의 광경인가? 이 아이가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은 붕괴할 것이다. 노인의 말이 울렸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무엇을 초래할지 알아버렸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기가 다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 저를 버리시나요? 그 목소리가 다정하면서도 애절했다. 지연은 숨이 막히고 목이 메이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아기를 아는 채 그저 떨고만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서서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조용히 병실에서 사라졌다. 지연은 그저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다.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병실 안에서 꼼짝 않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 노인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다. 선택하는 것은 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든 이 작은 존재가 정말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런 일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본 미래는 너무나 생생했다. 잔해의 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대지.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병실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기척을 느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불규칙하게 울리고 때로는 멈추고 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쾅! 큰 소리가 울리며 병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피투성이의 간호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뒤로 끌려나가듯이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무언가가 이 병원 안에 있다는 것.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은 채 침대에서 내려왔다. 밖의 복도는 어두웠고 마치 병원 전체가 무언가에 지배된 것처럼 고요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단지 검은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존재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에게 닿으려 했다. 그 순간 애기가 눈을 떴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울린 순간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다음 순간 아기의 눈이 붉게 빛나더니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에 날려버려진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분명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그녀를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병원을 탈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 다시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거기에 서 있던 것은 박현우였다. 그는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달랐다. 검었고 감정의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아, 그 아이를 넘겨.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안 돼, 이건 내 아이야.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그 아이는 네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세계로 돌아가야 할 존재야. 지연의 몸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지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강렬한 이미지가 흘러들어왔다. 그곳은 아주 오랜 옛날의 신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지금의 지연과 달랐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 여성은 천천히 팔을 벌리고 무언가를 부르는 듯이 속삭였다. 오렴, 내 아이야.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 존재.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여성의 몸이 빛에 휩싸이고 그녀는 무언가를 받았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이것은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네, 가문은 1000년 전에 그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피가 다시 깨어난 거야. 지연은 이해했다. 그녀 안에 흐르는 피, 그 피가 이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결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현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연아, 그 아이를 나에게 줘.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야. 현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만약 이 아이를 살려둔다면 세상은, 지연은 외쳤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그 순간 아기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다시 붉게 빛났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의 몸이 갑자기 떠올랐다. 강렬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 주변의 공간이 비틀리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현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병원의 복도도 그림자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녀는 어딘가 이세계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여기가 어디지? 아기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지연은 천천히 신전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선택의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눈앞에 솟아있는 거대한 신전, 그 돌벽에는 무수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아기를 단단히 안으며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내부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듯이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중얼거리자 아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기억해보세요. 그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것 같았다. 지연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과거의 기억. 1000년 전 이 장소에서 한 여성이 운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연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신에게 기도하며 어떤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낳고 그 힘을 봉인하는 역할을 맡는 가문. 그것이 지연의 혈통이었다. 그녀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여기로 이끌려오는 것도, 갑자기 신전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형태를 이루며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선택하는가? 그 목소리는 땅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지연은 떨리면서도 아기를 안고 힘차게 대답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그러자 그림자는 낮게 웃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전신을 덮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각오를 보여라. 갑자기 공간이 일그러지고 지연의 주위에 무수한 환영이 나타났다. 불타는 도시, 절망에 찬 사람들, 그리고 피의 바다. 그 중심에는 성장한 아기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를 막으실 건가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힘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아, 지금 밖에 없어. 그는 어디선가 나타나 손에 든 단검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를 봉인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지연은 단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혈통에 전해 내려오는 봉인의 검이었다. 그것을 사용하면 이 아이의 힘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아기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는 사라지나요?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그를 봉인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의 존재가 세상을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단검을 쥐었다. 하지만 아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너는 내 소중한... 아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엄마에게 안겨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희미한 빛에 쌓였다. 현우가 외쳤다. 지연아, 지금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아기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단검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빛이 터져 나오고 신전 전체가 흔들렸다. 어둠의 힘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녀의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끝났나요?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연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때로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작은 손과 깊은 눈동자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 작은 사당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곳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낡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그녀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아이의 안녕을 비는 것인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사당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희미한 속삭임. 엄마. 지연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때 그녀는 제단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인형이었다. 아무도 놓아두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다. 그녀는 인형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인형의 눈이 잠시 빛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어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행복하스. 지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비록 슬픔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사당을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지연은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서울, 현재.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큰 책방,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 한 여성이 고서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 세련된 옷차림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혹시 천년의 계약이라는 책을 찾고 계신가요? 고서 전문가로 보이는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죠. 노인은 그녀를 안내하여 가장 오래된 책들이 있는 선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고 금색 글씨로 천년의 계약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몇몇 가문들이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죠. 여성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이 안에 김지연의 이야기도 있나요? 노인의 눈이 잠시 빛났다. 아, 그 이름을 아시는군요. 네, 그녀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계약을 끊은 사람이죠. 여성은 책을 품에 안았다. 얼마인가요? 당신에게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여성은 의아해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왜 저에게? 노인은 미소 지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니까요. 책을 펼쳐보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 겁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방을 나왔다. 붐비는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김지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봉인한 후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사당에서 발견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계약은 끊어졌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100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여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이름은 서민지, 김지연의 직계 후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손으로 감쌌다. 최근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는 아이. 또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카페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머니.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김지연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책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번화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마치 붉은 빛을 띠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